자, 오늘 이론 수업인데 잘 돼야 될 텐데요. 그죠? 딱 본인 자신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오늘 수업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3쪽. 자, 9번. 여기서 이제 정답, 오답을 만들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가족 간의 이전이죠? 가족 간의 이전은 암기하지 말고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유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족 간에도 뭐를 하면 입증, 증명해야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래놓고 유상으로 가고 싶죠? 세금이 덜 나오니까 유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 또는 증명되는 거래. 대가 지급을 입증, 증명하면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입증, 증명되는 거래가 단, 여기서부터예요. 공경매, 파산 선고, 그리고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교환, 딱 별을 붙여. 교환은 유상이에요. 가족 간의 교환. 이렇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때는 뭘로 본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화살표 나왔네. 자, 화살표가 뭐다?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거래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박스에 1번 뭘로 증명했어? 소득으로. 그 다음 2번은 뭐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했고, 그리고 3번은 뭐다? 소유재산을 처분해서 입증한 거야. 그 돈으로. 또는 담보제 펴서 금액으로. 그 다음 4번은 뭐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했죠? 그럼 무슨 재산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그래서 4번은 뭐다? 재산 주고 재산 받은 거죠? 가족 간의 교환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유상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이전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가가 없어요. 증여,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10번은 뭐다? 부담부 증여죠? 딱 나누면 답이잖아요. 부담부 증여. 딱 나누면 답이에요. 부담하는 부분이 뭐다?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죠? 인수하는 거는 나중에 돈이 나가잖아. 이거는 뭐다? 유상.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증여. 그래서 1번을 물어보는지 2번을 물어보는지 답 쓰면 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뭐를 물어봐요? 채무액은 유상. 갚을 거니까 돈 나가는 거. 그리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 이렇게 1번, 2번으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 자, 부담부 증여는 여기 칠판 봐요. 채무는 유상이에요. 나머지는 증여라고요. 단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이게 9번처럼 간다. 그 뜻이에요. 대가가 없다. 이렇게. 10번.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뀐다. 9번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9번처럼 요거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참 오늘 잘 돼야 될 텐데요. 자관 체력이에요. 체력이 합격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바풀떼기들이잖아. 자, 1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원칙이 비과세죠? 원칙이 비과세지만 포인트가 뭐다? 위탁자 지위 이전. 그럼 새로운 유탁자가 생기죠? 그럼 새로운 유탁자는 취득 행위로 봐서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3번 오른쪽.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죠? 그럼 건축물이 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이거 뭐를 했다는 거야? 정원 등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럼 건축물의 정원 등을 조성하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위에 정원 등을 설치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있는 토지는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없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는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읽어보면 돼. 자, 등록면허세로 들어와요. 등기등록을 하는 자, 등기권리자. 옆에 저거 공부기준이죠? 공부에 명의자를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명의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뭐다?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납세무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하는 거야. 등기됐을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의자를 뭐라 그런다? 등기권리자. 그리고 옆에 저거 등기권리자는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절대로 사실상 권리자라고 하면 안 돼요. 외관상 권리자. 외관상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과세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등기권리자는 사실상 권리자 하면 안 돼요. 외관상 권리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무슨 등기야? 설정등기, 설정등기, 설정등기죠? 그럼 1번은 이전 등기는 누가 되는 거야? 매수자. 공부에 매수자 이름으로 넘어가잖아요. 왜 소유권이 나와?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소유권이 등록면허세로 넘어와요. 그럼 보존 등기는 뭐다? 역시 소유자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1번, 2번은 왜 나왔어? 옛날에 2% 내고 등기 안 한 거를 오늘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4번은 설정등기, 설정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그리고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설정자예요. 그래서 설정등기는 권자. 말소등기는 권자라고 하면 안 돼요. 설정자. 그리고 여러 명이 수인이 공동등기할 때는 역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무가 있고, 그리고 까만 동그라미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한 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준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간단하죠? 자, 재산세. 자, 이 재산세도 별 3개.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필수. 자, 원칙. 6월 1일 현재 공부상이 아니라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다. 그리고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도 종중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죠? 역시 개인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1번, 2번은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종중 앞으로 날라오고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이죠? 실질은 종중재산이에요. 그럼 종중이라고 신고를 안 하면 개인 명의자 앞에 날라온다고요. 그 다음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 불분명. 그리고 4번은 별 하나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죠. 고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연부, 무상. 그럼 소유권은 국가 거지지만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매수계약자. 그리고 옆에 적어요. 연부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포인트는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연부라고 안 나오고 선수금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면 무상. 무상일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유상이야. 사용료를 국가 등에게 주잖아. 그러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있다. 유상으로 끝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 그래야 돼요. 유무상 꼭 구분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 이렇게. 그냥 무상이니까 매수계약자.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이거 개정법이죠. 그죠? 올해부터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 위탁자가 답이에요. 위탁자. 그리고 6번은 상속받았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엔드 개념이죠? 둘 다 안 됐을 때는 누구다? 주된 상속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둘 다 안 됐을 때 그럼 1순위는 누구야?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뭐라 그래요? 연장자. 연장자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한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6번은 조심해야 돼요. 엔드 개념. 둘 다 안 된 거야. 그럼 5할 개념일 때는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상속인이. 둘 다 안 됐으니까 주된 상속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구체적으로 박스로 표시했죠. 그리고 7번은 뭐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다? 사업시행자. 그래서 7번은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그리고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 뭐를 수입할 때만? 항공기 선박, 임차. 수입하는 자에 기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 대상. 중에 항공기 선박. 기계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은 수입이 안 되죠? 선박 항공기. 자, 그 다음 9번, 10번이 포인트잖아. 6월 1일까지 매매, 잔금이 끝나는 거죠?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괄호, 1년치 누가 내? 매수자.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요. 6월 2일부터 잔금을 받으면 매도자. 그래서 가운데 도와 가운데 수를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6월 1일 소유자가 매수자니까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6월 2일부터 사고 팔면은 매도자로 바뀝니다. 절대 반대로 정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무조건 뭐다? 지분, 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가 뭐다?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뭐 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이거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더라도 균등하게 보아.
자부간 공유는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 권자. 여기까지가 납세무자예요. 자, 밑에 까만 거 5개 나왔다. 지문 정리하는 거예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별로 안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공동등기되어 있죠?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안분해서 고지서가 날아간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왔잖아. 드디어 나왔다. 주택을 물어보잖아. 주택 뭐를 물어봐?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거 뭐가 생략된 거라 그랬어요? 주택이잖아.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과 토지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하여 뭐를 계산했다? 산출세. 자, 그래서 세금 100만 원이 나왔어. 어떻게 계산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앞에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갑돌이 거고 땅은 을돌이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100만 원 어떻게 계산했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이거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 소유자가 다르니까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안분해야죠. 그래서 안분할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네요. 1번, 2번을 정확하게 이거는 2번을 물어보는 거다. 소유자가 별로 안분할 때 기준은 세금을 안분할 때는 절대로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 그리고 산출세액 어떻게 나왔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무조건 땡이에요. 시가 표준액 비율. 그럼 우리가 면적 비율로 안분할 때는 뭐를 나눌 때 안분하는 거예요? 면적 비율은 부속 토지, 부속 토지, 땅을 안분할 때 부속 토지는 뭘로 나눈다?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부속 토지의 면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면적 비율이에요. 세금 액수를 안분할 때는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이라고요. 그래서 안분, 나눈다. 부속 토지는 시가 면적 비율로 안분해요. 면적 비율. 그러나 이거는 시가 표준액 비율이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택의 부속 토지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연면적 숫자가 나오면 옆에 잘 봐야 돼. 10배.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 그 다음 밑에 자 재산세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이게 무슨 뜻이야?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나면 누구 거야? 매수자 거잖아. 근데 매수자 거죠? 매수자 건데 공부상 소유자가 이 매수자를 신고를 안 해요. 잔금이 끝났다고요. 근데 뭐는 안 된 거야? 등기를 안 된 거야. 그럼 갑돌이가 매수자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돌이야. 이렇게 다르죠, 그죠? 잔금이 끝나는데 등기가 안 돼. 그럼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고 매수자는 갑이에요. 그럼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 신고 안 했으니까. 시청은 을을 모르죠, 갑을 모르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을에게 날라와. 그래서 을은 어떻게 알아? 갑을 신고하라. 그럼 신고하면 갑에게 날아가겠죠? 그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절대 이 지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6월 10일까지 하라 이거지. 그러면 실질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러나 신고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어요. 가산세는 없다.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신고를 아니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여기는 등기소가 아니에요.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린 지문. 그래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다.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이거는 등기소가 아니라 과세대장에 기록하는 거를 등재할 수 있다. 자, 용어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종부세. 자, 종부세는 간단하잖아요. 숫자 갖고 따지죠? 자, 주택. 자, 6억 원 초과. 이 6억 원은 개인별로 따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 자, 그 다음 토지는 얼마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래도 6억, 9억, 5억, 80억은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절대로 세대별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만 쓰는 용어다. 개정, 법인의 경우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된다. 개정된 거예요, 이거. 개인만 이렇게 숫자를 따진다고요. 개인은 이렇게 초과될 때만 과세하고 법인은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에서 이번 시험에 법인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개정됐잖아요. 유탁자로. 종부세, 재산세 똑같이 돼. 유탁자. 유탁자 다른 재산이 되어 체납처분을 해도, 자, 체납처분을 해도 뭐다? 세금이 모자라.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 재산이 뭐다? 모자란 거야. 세금보다. 그럼 미치지 못하면 법은 어떻게 한다?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를 물적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가 답이에요. 누가? 이럴 때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원칙은 위탁자다. 근데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 등을 하면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갖고 가겠죠? 근데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 그 세금을 덜 걷었다는 거죠? 그럼 딱 보니까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이 있네?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럴 때는 수탁자예요. 유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를 물적,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적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절대로 가운데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수탁자다. 원칙은 유탁자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양도세 넘어가자고요. 자, 개인이 내는 거죠. 자, 거주자는 무제한 국내 국외 다 과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하여 납세무가 있다. 무제한. 그리고 거주자는 국외 거를 양도해도 납세무가 있어요. 그래도 무제한이야.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자관 양도세는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그래서 결론 비거주자는 국외가 또 나왔잖아. 국외 거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1번. 거주자는 국내 거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그리고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피거주자는 국내 것만 있다. 국외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우리가 몰라요? 왜 몰라? 모르니까 모르지. 참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죠? 몰라. 자, 넘어가자. 자, 4점. 자, 과세표준. 자,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올해 과세표준에서.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위주로 봐줘야 돼요. 딱 보니까 벌써 복잡하잖아요. 자, 취득세부터 들어간다.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거죠.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하고, 그 다음 예외는 시가표준액이죠. 그리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는 몇 개가 있어?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고요. 6개. 항상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 금액이 따라붙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신고한다.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비교 안 하는 거 6개.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유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해요. 그럼 6개만 알면 되잖아요. 6개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어요. 6개. 언제나 사실상. 그럼 6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네요. 1번, 2번, 3번만 되면 되잖아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갑니다. 근데 잘 봐요. 여기 검증이 들어가죠? 검증된 가액이 5억이야. 그럼 5억을 과표로 해요. 원칙은. 검증된 가액이 5억이라면 5억을 과표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예요. 그래서 확인된 금액이 거래가액이야. 이게 8억으로 확인됐어. 그럼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예요. 그럴 때는 이해를 안 쓰고 얼마를 쓴다? 8억. 적은 경우만. 결국 3억을 다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포인트는 뭐다? 적은 경우. 큰 경우 하면 큰일 나요. 적은 경우는 뭐를 쓰겠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딱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그랬어요?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줘요. 그래서 화해조서 등은 안 믿어줘. 화해조서 등은 뭐다? 제외한다. 그럼 이 뜻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위로 올라가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항상. 화해조서로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화해조서 등은 제외한다. 무슨 뜻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에서 큰 걸로 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6개가 딱 정리돼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거.
단 화해조선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얘기는 뭐다?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 4번. 법인이 아닌 자, 개인. 법인인 자 그러면 큰일 아닌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죠? 그럼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믿어주겠다는 거야. 90%예요. 80 하면 안 돼요. 숫자 배열이 일명 대9. 대8이 하면 안 돼요. 대9. 90% 넘게 입증하면 인정해주겠다. 법인이 아닌 자, and 건축 대수선 90%. 이거는 숫자 갖고 장난쳐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건축물을 원시 취득했다.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이에요. 나머지 중축 등은 증가한 가액이고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이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로 입증하면 법인은 뭐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이에요. 단 개인은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죠.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다.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은 길게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합한 가액, 뺀 가액, 합한 가액 하면 큰일 나.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합한 가액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뺀 가액. 이게 증가한 가액이라고 법인은 무조건 장부로 입증하면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가 뭐다?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결정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 볼까요? 상속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상속 증여받으면 과세표준이 어디로 갈까요? 상속 증여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이 어디로 가?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일로 가지. 상속 증여,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몇 프로야? 3.5. 뭐에 3.5야? 공시가격에. 이거는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상속 증여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뭘로 간다 이제?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취득가액 범위를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 까만 거.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았다. 그럼 취득가액은 뭐다? 할인된 금액이에요. 할인된 금액이라고요. 그럼 할인액은 제외하죠? 할인액은 취득가액이 안 되는 거예요. 할인된 금액. 이게 취득가액이라고요. 5억짜리를 4억에 취득해서 그럼 4억이 취득가액에 할인된 금액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5억짜리를 4억에 샀다고요. 1억 할인받아서 그럼 4억을 뭐라 그래? 5글자로.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제외. 자, 그 다음 7번. 자, 취득가액에 포함된 남기하지 말아요. 왜 포함해? 취득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 오른쪽 8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되지 않아?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그럼 8번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 할인액. 금방 했죠? 8번. 자,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잖아.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간 거잖아. 환급받으니까 제외. 8번 먼저 하는 거요.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취득을 위한 거야? 판매를 위한 거야?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당연히 제외하고.
그 다음 전기가스도 이거 이용하는 거지? 전기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5번도 뭐다? 취득물건과는 별개잖아.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와요. 7번. 자, 건설할 때 1번 자금, 취득이 필요하죠? 자금을 차입해서 건물 짓잖아요. 건설할 때 자금은 취득이 필요하다. 그래도 금융비용 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까만 거 두 개예요. 할부, 연부. 취득이 필요하죠? 할부로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인은 포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중개보수 취득이 필요하지? 필요하잖아, 중개보수. 중요한 거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고요. 그 다음 3번은 왜 포함해? 의무적이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4번은 글씨 자체가 뭐야? 취득에 필요한 거잖아. 글씨 자체가. 그 다음 5번은 왜 포함해?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채무 인수하기로 또는 조건 부담액 이런 거. 당사자끼리 왜 약정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국민주택 채권 왜 필요해?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등기 신청을 받아주죠. 그래서 취득 이전에 팔면은 매각 차손 돈이 나간 거야.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취득에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2번은 반드시 까만 거 두 개는 구분해야 돼요. 법인 취득은 포함하지만 개인 취득은 뭐다? 제외한다. 취득세를 덜 걷겠다는 뜻이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하고. 할 게 없죠. 7, 8번은 이런 거 7, 8번 왜 출제해요? 점수 주려고. 자,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랑 비교.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절대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 당시. 그리고 시가 표준액 똑같고 특례 6개 똑같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까만 게 포인트야. 감가상각 자산재평가로 달라졌죠?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써요. 변경된 가액.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변경 전 가액 하면 땡이요. 변경된 가액.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가액을 5글자로 변경된.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이렇게 결정하고. 자, 4번.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것은 쏘가지야, 세가지, 소가지. 단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 지상권도 부동산 가액,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5번 별 하나 딱 붙여.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채권 금액, 일명 줄여서 뭐다? 가져가 경매. 왜 가져가? 채권 때문에. 안 되면은 경매 신청하고 가져가라. 그래서 5번은 가져가 경매는 절대로 부동산 가액을 쓰면 안 돼요. 가압류 왜 하는 거예요? 채권 돈 받으려고. 가처분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저당권 신청 왜 하는 거야? 돈 채권 확보하려고. 경매 신청 왜 하는 거야? 돈 채권 받으려고. 자, 그 다음 월 임대차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것은 임차권이에요. 이것도 별 딱 붙여. 임차권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 요역지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지역권 설정할 때는 절대 승역지 하면 안 돼요.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이다. 승역지에 속지 말자. 여기까지가 종과세입니다. 가액이나 금액으로 결정하니까 과세 표준이 여기까지는 뭐다? 종과세. 그 다음 건수로 결정하면 뭐라 그래요?
종량세. 그래서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5개 중에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8번까지는 종과세라고요. 가액이나 금액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9번 건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양세. 양으로 결정하잖아. 한 건당 얼마씩 결정할까요? 6,000원씩. 그 다음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이런 거는 건수. 종량세예요. 그리고 10번 5번 출제된 거예요. 이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있을 때는 채권 금액 쓰면 되고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없을 때.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재산세는 항상 과세표준은 6월 1일 현재 개인, 법인 불문하고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절대로 재산세, 종부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옆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다. 몇 프로? 70, 60, 60, 70. 주택이 60이에요. 토지, 건축물은 70이고 그러나 4번, 5번은 안 써요. 시가표준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이다. 그 다음 종부세. 똑같잖아. 종부세. 종부세 나와 있죠? 종부세 뭐 기준이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그럼 주택 얼마 빼? 3억, 6억. 6억은 공통적으로 빼잖아요. 1주택자는 3억을 먼저 빼요.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 95. 다 95야. 95, 95. 일률적으로. 종합은 얼마를 빼? 5억. 왜 5억을 빼? 그래야 초과가 남으니까. 그러나 별도는 80억을 공제하고 반드시 1번, 2번, 3번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90, 95, 95, 95. 재산세랑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시가표준의 기준이고 종부세는 뭐다?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단 1번, 2번은 법인은 제외. 개인만 이렇게 쓴다고요. 법인은 이런 거 안 빼고 다 과세표준이 돼요. 법인은 공시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만 쓰는 지문이에요. 1번, 2번은.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가 과세표준이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이거는 개인을 얘기한다. 그러나 법인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공시가격 기준인데 개인, 법인 불문하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개인만 쓰는 거라고요. 저 5억을 빼고 80억을 빼는 거는 개인만 쓰는 거예요. 법인은 안 쓴다.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를 갖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자, 그 다음 양도세. 자, 양도세. 이거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일단은 양도세는 식을 정리해야 돼요. 식을 모르면 시체예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그럼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3개. 한번 적어봐요. 약자로 제가 적었잖아요. 이 약자가 기억나면 거의 합격권에 드는 거예요.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 3개 빼잖아요. 이거 약자가 기억나면 거의 합격하더라고요. 취가 뭐예요? 취득가액. 자가 뭐다? 자본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액이 아니에요. 양이 뭐다? 양도 비용.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럼 이제 1단계에서 양도 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와. 소득금액.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에서 빼고. 장기는 어디서 뺀다? 양도, 차익, 가액에서 뺀다. 그럼 가액에서 빼는 거는 필요경비에 알아들었어요? 이 공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뭐야, 이거? 세 가지가 필요경비죠?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아직도 뒷글자를 못 적었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이렇게.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가 매년 나와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뜻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는 거라고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럼 4번.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이런 거. 그리고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을 해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아요.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당사자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 자,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약정이 무슨 취득이야 이거? 장기, 할부 취득이에요. 할부로 취득했다고요. 약정에 의해서 할부 취득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 원가가 있죠? 취득 가액이 5억이야. 그럼 여기에다 뭐를 붙여서?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을 붙여서 거래가액, 이자가 1억이야. 그래서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했다? 6억.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2번에서 뭐라 그래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그래요.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8글자로 뭐라 그런다? 현재가치 할인 차금.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이 10억이야. 그럼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를 빼주는 거야? 6억을 뺀다고요. 양도가액이 10억이라면 취득가액은 얼마를 공제받는 거야? 6억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 관련이죠? 취득가액에 더하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4가지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이거. 자, 소송비용도 공제받죠?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이 1억이야. 1억. 그럼 취득원가는 5억이라 그랬죠? 그럼 팔아먹을 때는 얼마를 공제받는 거야? 양도가액에서 6억을 공제받는 거야.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받았어. 사업자가 먼저 1억 중에 3천만 원을 먼저 공제받았다고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그러면 3천만 원 공제받죠? 그럼 공제받는 거는 취득가액이 6억이잖아. 취득가액이 6억이야, 팔아먹을 때는. 그럼 공제받은 만큼 이 녀석은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서 3천만 원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3천만 원 제외한다. 3천만 원 포함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7천만 원을 6억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이게 취득가액이라고요. 3천만 원 공제받았으니까 취득가액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3천. 그럼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5억 7천만 원을 10억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3천만 원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절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취득가액에서 3천 빼니까 6억짜리가 얼마 돼? 5억 7천.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공제받았으니까 여기서 빼줘야죠. 그냥 6억 공제하면 이중공제 받잖아요. 자, 두 번째. 이 3천만 원을 뭐라 그래?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 산입된 금액. 3천만 원을. 그럼 3천만 원은 사업소득에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그럼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7천만 원을 뭐라 그래? 그럼 7천만 원을 공제받는 거잖아. 그 7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을 5억에 포함해서 10억에서 공제받는 거라고요. 이거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아.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얼마? 7천만 원. 이걸 공제받는 거예요. 이게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아. 어떤 거를 공제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7천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5억 7천을 공제받게 되는 거라고요. 10억에서. 매년 출제된다. 그래도 밑에 나왔네. 밑에 나왔잖아. 5번 제일 아래. 자, 필요경비에 뭐를 물어봐? 산입된 것을 물어봐? 제외한 거를 물어봐? 제외한 거는 동그라미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는 뜻이에요. 제외한 금액. 그 위에 8번은 뭐야? 위에 8번은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 뭐를 공제받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아. 8번 아니면 9번.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여보세요. 3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산입된 금액. 공제 못 받아. 그럼 얼마를 공제받는 거야? 7천.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동그라미 공제받는 거라고요. 자, 위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5번, 6번, 7번을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요, 이거. 5번, 6번, 7번을 가치가 증가되는 것.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요. 5, 6, 7은. 그다음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 증가되는 것. 수익자, 이거 부담금은 세 가지죠?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야. 5번. 그 다음 6번도 이용 편의, 베란다, 거실, 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공제받으려면 7번 별 딱 붙여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공제를 해줘.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공제를 안 해줘요. 원칙은 뭐다?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된다고요. 근데 증명서류가 없어. 그럼 무슨 거래하라? 금융거래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공제를 해주겠다. 확인이 안 되면 공제를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양도 직접 비용. 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 때, 중개 수수료 신고서 등등등.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각 차손이에요. 이거는 한도가 있다고요. 금융기관에 팔아야 돼요. 사채업자에 팔면은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한도가 있어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한도 없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았어. 50만 원 손해났어. 매각차손. 근데 사채업자에 팔아. 사채업자 200만 원 손해났어. 근데 이해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사채업자는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따져요. 금융기관에 팔아라. 사채업자에 팔았다면 동일한 날 금융기관에 팔아서 손해난 거 50만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한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상대방은 금융기관에 팔아야 돼요. 한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도를 50만 원에 해서 공제를 해준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